저는 57세 변호사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자란 한인 2세로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살아왔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한국에서 이민 오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해서 따라오신 분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30년 넘게 운영하던 수입업체가 코로나와 공급망 문제로 무너져 내렸죠. 그동안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셨는데 갑자기 제가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아내가 미국인이라는 거였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된 제시카는 처음에는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집안의 부모 부양 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도대체 언제까지 당신 부모님을 도와야 하는 거야? 어젯밤에도 제시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정확한 답을 모르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집에서는 항상 한국식 가치관으로 교육받았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고 그게 옳다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제시카에게는 이런 생각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한국 부모들은 계속 자녀에게 의존하려고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로 $3,000씩 드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 가게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제시카는 변호사 월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로스앤젤레스 물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있고 우리 집 모기지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제시카가 이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퇴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왜 당신 부모님 뒷바라지만 해야 하느냐고 따지죠. 사실 제시카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저희 부부도 이제 50대 후반인데 은퇴 자금을 더 적극적으로 모아야 할 시기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을 모른 척할 수도 없잖아요. 특히 아버지는 자존심이 센 분이라서 자녀에게 손 벌리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 하세요. 어머니는 그나마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편이지만 아버지는 정말 많이 우울해 하시거든요. 평생 가족을 책임져 오셨던 분이 갑자기 아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가끔 부모님 집에 들르면 아버지가 혼자 앉아서 멍하니 계시는 모습을 봐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저와 형을 대학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명문 로스쿨을 나올 수 있었고 지금의 변호사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지금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시카 입장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죠. 제시카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면 도와주는 편이거든요. 이런 문화적 차이가 우리 부부 사이에 큰 벽이 되고 있어요. 제시카는 제가 부모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시카가 가족의 의미를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최근에는 대화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서로 인사만 하고 각자 할 일만 하다가 잠자리에 들거든요. 아이들도 눈치를 채고 있어요. 큰딸 에밀리는 대학생인데 집에 올 때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물어봐요. 작은 아들 제이크는 고등학생인데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있어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 자신도 정말 지쳐가고 있어요. 사무실에서는 집중이 잘 안 되고 집에서는 긴장이 풀리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는 제시카가 한 번 더 큰 소리를 쳤어요. 이제 선택해. 나와 아이들을 택할 거야. 아니면 당신 부모님을 택할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때 정말 멘탈이 무너질 뻔했어요.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모두 제 가족인데 말이에요. 사실 저도 가끔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매달 $3,000씩 나가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가족의 생활 수준도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가족 여행도 자주 가고 아이들 취미 활동도 여유 있게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모든 걸 줄여가며 살고 있거든요. 제시카는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신 부모님께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해야 한다고 하죠.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뭔지 물어보면 정부 지원을 받거나 시니어 하우징을 알아보라고 해요. 하지만 부모님이 그런 걸 받아들이실 리가 없거든요. 특히 아버지는 자존심이 너무 세서 정부 지원 같은 건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평생 세금 내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거지짓은 못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부모님의 자존심도 지켜드려야 하고 제 가정의 평화도 지켜야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국인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미국인과 결혼한 한인 2세들은 모두 이런 문화적 충돌을 겪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결국 이혼까지 했어요. 부인이 시부모 부양 문제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갔어요. 한국의 의료보험이나 복지 시스템을 이용하시라고요. 하지만 그 친구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제시카와 아이들을 포기할 수도 없거든요. 며칠 전에 부모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봤어요.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내와의 갈등, 경제적 부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화를 내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부모는 남이 되었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를 달래시면서 제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부모님이 다시 연락 주셨어요. 혹시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살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고모부가 계신데 연세는 많으시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세요. 그분께서 부모님을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70대 후반인데 지금 와서 한국으로 가시기가 쉽겠어요? 언어 문제도 있고 의료 시스템도 다르고 무엇보다 40년 넘게 미국에서 사신 분들이 갑자기 환경을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제시카와 좀 더 진지한 대화를 해보려고요. 부모 부양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걸 이해시켜 보려고 해요. 아버지가 아직 70대 후반이시니까 건강하시면 몇 년 후에는 소셜 시큐리티나 다른 수입원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매달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제시카에게도 양보를 요청해 볼 생각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돈의 일부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의 모기지를 저희가 대신 내드리는 대신 생활비는 조금 줄여서 드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님을 우리 집 근처로 모셔와서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더 자주 돌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제시카와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가는 것이에요. 2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인데 이런 일로 헤어진다면 정말 후회가 클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하지만 부모님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어머니는 그나마 영어도 하시고 미국 생활에 적응을 잘 하셨는데 아버지는 사업 외에는 다른 걸 잘 모르세요. 이런 분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실제로 요즘 아버지가 많이 우울해하고 계세요. 가끔 전화드리면 한숨만 푹푹 쉬시고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다고 하세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비록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아버지가 가장 큰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일단 제시카와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고 서로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려고 해요. 지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해 드리거나 지방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조그마한 수입이라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아버지는 수입업 경험이 많으시니까 규모는 작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연세를 생각하면 쉽지 않겠지만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시카에게는 이런 노력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무작정 부모님만 편드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시켜 드리려고 해요. 우리 가족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행복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카가 받아들여 주길 바라고 있어요. 다행히 최근에 조금 희망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어요. 제시카가 먼저 대화를 제안해 왔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갈등만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아이들이 없을 때 둘이서 진지하게 앉아서 이야기해 볼 계획이에요. 제가 먼저 제시카에게 사과할 생각이에요. 그동안 제시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일방적으로 제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결정을 제시카와 상의해서 내리겠다고 약속하려고 해요.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는 방식이나 규모도 제시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하고요. 제시카도 부모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달라고 부탁해 볼 거예요. 비록 문화가 다르더라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걸 알아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서로를 이해해 가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5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고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한인 2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문화적 갈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믿어요.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제시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부모님께도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로서 가족을 지키고 동시에 조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사랑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믿어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한인 가족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서로 힘을 모아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기지 않네요. 저는 올해 52세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제는 재수번호로 불려야 하는 건가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지난달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만 달러. 한국에서도 도박 개장죄로 추가 기소되어서 병행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의 그 순간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스터 박, 당신의 행위는 명백한 연방법 위반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아직도 맴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작은 중국집을 운영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22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를 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교육비도 되고 아내와 함께 조금씩 모았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배달 주문도 절반으로 줄었고 월세며 재료비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버티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메뉴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도 더 좋게 하고 야식 배달도 시작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 나빠졌고 결국 2009년 가게 문을 닫게 됐어요. 22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빚만 7천만 원이 남았고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죠. 그때 제 처남이 미국 이민을 권했습니다. 처남은 10년 전에 LA로 이민을 가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형, 여기 와서 다시 시작해봐. 한국보다 기회가 많아. 처남의 말에 솔깃했어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고 새로 사업을 시작할 자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 3월 가족들과 함께 LA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거의 못하고 미국 시스템도 모르겠고 한국에서 20년 넘게 요리했던 경험도 여기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처남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시간당 12달러 받으면서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한 달에 2,000달러 정도 벌었는데 렌트비만 1,200달러였으니까 생활이 정말 빠듯했죠. 아내는 한인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고 아들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가족 모두가 죽어라 일해도 간신히 생활비만 겨우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는데 2012년 여름에 큰 사건이 생겼어요.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의료보험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아직 영주권도 없는 상태였고 개인 의료보험료가 한 달에 가족 전체 1,500달러였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결국 아내 수술비로 2만 달러를 빚을 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한국에서 실패하고 와서 다시 빚더미에 앉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처남이 이상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형, 돈 벌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관심 있어? 처남이 저를 데려간 곳은 LA 한인타운 뒷골목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무용 건물이었는데 지하로 내려가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카드 테이블이 10여 개 놓여 있고 한인 아저씨들이 바카라와 포커를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현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딜러 일하면 하루에 200달러는 벌 수 있어. 처남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물론 불법인 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수술비 생각하니까 다른 건 보이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딜러로만 일할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 친구들과 화투 정도는 쳐봤으니까 바카라 룰 정도는 금방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200달러씩 벌면 한 달에 6,000달러. 처남 식당에서 받던 돈의 3배였어요. 몇 달만 일해서 아내 수술비 갚고 그만두자.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상황이 달랐어요. 하루에 오가는 돈이 수만 달러였습니다. 손님들은 한 게임에 500달러, 1,000달러씩 걸고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보게 됐습니다. 하루 매출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데 그게 하루에 3,000달러에서 5,000달러였어요. 6개월 정도 딜러로 일하면서 그 돈의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나도 이런 사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마침 그 도박장 운영자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성준이 형, 이 자리 이어받을 생각 없어?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 수술은 잘 끝났지만 빚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아들 대학 편입 비용도 필요했거든요. 무엇보다 이민 와서 계속 누군가 밑에서 일하는 게 지쳤어요. 그래서 2013년 1월부터 제가 그 도박장을 인수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운영했어요. 테이블 8개에 직원 4명, 주로 바카라와 블랙잭을 하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잘 됐어요. 손님들은 대부분 50대, 60대 한인 아저씨들이었고 다들 단골이라서 관리하기도 쉬웠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 나왔고 제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2,000달러에서 3,000달러였어요. 한 달에 7만 달러 정도 벌었으니까 이민 와서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6개월 만에 아내 수술비를 다 갚았고 아들 대학 편입비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가족들에게는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잘 된다고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더 큰 돈을 원하게 되더라고요. 2014년 초에 장소를 확장했습니다. 원래 지하 50평 정도였는데 옆 공간까지 임대해서 100평으로 늘렸어요. 테이블도 15개로 늘리고 직원도 8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슬롯 머신도 10대 들여놓았어요. 한국에서 중고로 사온 기계들이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규모가 커지니까 손님도 더 많이 왔어요. 한인뿐만 아니라 중국계, 멕시코계 손님들도 오기 시작했고 하루 매출이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하루에 5,000달러에서 8,000달러를 벌었어요. 한 달 수입이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였습니다. 이민 와서 꿈꿔보지도 못한 돈이었죠. 그 돈으로 LA 외곽에 집도 샀고 아들 4년제 대학 등록금도 미리 다 내놨어요. 아내에게는 작은 선물 가게를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도 커진다는 걸 몰랐어요. 손님이 많아지면서 소음 문제가 생겼고 주변 상인들이 신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여름부터 경찰들이 가끔 순찰을 도는 게 보였어요.
그때부터 불안하긴 했지만 워낙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입문은 이중으로 만들어서 경찰이 와도 시간을 벌 수 있게 했고 CCTV도 여러 개 설치해서 주변을 감시했어요. 손님들에게도 입소문으로만 알리고 신분증 검사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3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저녁 7시쯤 영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FBI와 LA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었어요. FBI, 손들어. 외치면서 무장한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렸고 직원들도 벽에 대고 몸수색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있다가 나왔는데 경찰관이 저에게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박성준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때의 충격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3년 넘게 아무 일 없이 운영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생각한 건 아내와 아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지? 였어요. 지금까지 사업한다고만 했는데 사실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니.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보석금이 5만 달러였어요. 다행히 그동안 번 돈이 있어서 낼 수는 있었지만 정말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아들에게 사실을 털어놨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고 아들은 아빠가 왜 그런 일을 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했다고 말하기에는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상처만 준 셈이니까요. 일주일 후에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한인 변호사였는데 이런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분이었어요. 연방 기소는 거의 확실하고 한국에서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제가 한국 국적이라서 미국에서 한국 형법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이라는 조항 때문에 미국에서 저지른 도박 개장죄도 한국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최악의 경우 미국에서 5년, 한국에서 5년 받을 수도 있어요.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경찰이 저희를 6개월 넘게 내사했더라고요. 손님 중에 FBI 정보원이 있었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녹음하고 녹화했었대요. 제가 직접 도박을 지시하고 수수료를 받는 장면, 슬롯 머신을 운영하는 장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모두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어요. 재판에서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2016년 9월에 1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연방법원 법정에 서는 게 처음이었는데 정말 떨렸어요. 검사가 제 혐의를 읽어줄 때 피고인 박성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LA 한인타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여 연방도박금지법과 캘리포니아주 형법을 위반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정말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3년 넘게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거잖아요. 재판은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에서도 검찰이 저를 기소했어요. 한국 법무부에서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서 저에 대한 모든 증거를 넘겨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재판에서는 결국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사 조언대로 선처를 호소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고 이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운영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결국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만 달러를 선고받았어요. 벌금은 그동안 번 수익을 몰수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 2주 후에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교도소였는데 처음 며칠은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저처럼 도박 관련 범죄로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계였고 비슷한 이유로 시작했다가 잡힌 경우가 많았어요. 한 중국계 아저씨는 저보다 규모가 더 컸는데 5년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돈맛을 알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다고 말하는 게 완전히 제 이야기 같았어요. 교도소에서 18개월을 보냈습니다. 나머지 1년은 전자발찌를 차고 집에서 보내는 조건이었어요. 그 18개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도소에서 나온 게 작년 10월이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달라져 있었고 제가 없는 동안 아내와 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청소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고 아들은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한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하고 있어요. 시간당 15달러 받으면서 하루 8시간씩 일합니다. 예전에 도박장에서 하루에 벌던 돈을 이제 한 달에 벌고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요. 떳떳하게 번 돈이니까 안심이 되고 가족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해요. 변호사는 미국에서 이미 처벌받았으니까 한국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정도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3년 넘게 운영하면서 번 돈이 총 400만 달러 정도였는데 결국 다 몰수당하고 교도소까지 갔으니까요. 그 시간에 성실하게 다른 일을 했으면 지금쯤 작은 식당 하나 정도는 차릴 수 있었을 텐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게 가장 후회됩니다. 아들이 아빠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제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이 우셨대요. 지금은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어요. 매일 집에 일찍 들어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아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아내와 함께 마트도 가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아들이 최근에 대학을 다시 시작했어요. 학비는 제가 번 적은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다니까 기뻐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저는 돈 자체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거든요. 그리고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야 라고 합리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법은 법이고 불법은 불법인데 제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도 가끔 LA 한인타운을 지나다 보면 비슷한 일을 하는 곳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운영했던 건물도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몇 달만 빚만 갚고 그만두자라고 생각하겠지만 돈맛을 보면 절대 그만둘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들킵니다. 요즘은 수사기관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수사하거든요. 저는 운이 좋아서 폭력 조직과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 그런 사람들과 엮이게 돼요. 그러면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만난 한 분은 도박장에서 시작해서 마약까지 연루됐다가 15년형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제어할 수 없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런 범죄로 전과가 생기면 시민권 취득도 어려워지고 취업할 때도 계속 걸림돌이 됩니다. 저도 지금 일자리 구할 때마다 범죄 경력을 밝혀야 해서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범죄 경력 때문에 여러 제약이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받는 상처가 너무 커요. 제 아내는 아직도 한인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기 어려워해요. 남편이 도박장 운영하다 잡힌 사람이라는 시선이 부담스럽대요.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학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가족은 천천히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어요. 매주 교회에도 다니고 가족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지만 그 회개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해요. 작은 돈이라도 떳떳하게 벌고 가족들에게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야구장에 가요. 교도소에 있을 때 가장 그리웠던 게 아들과 함께 스포츠 경기 보는 거였거든요. 이제는 그런 소소한 행복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아내와도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돈 벌어온다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았는데 지금은 매일 저녁 6시면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아내가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들어주려고 해요. 가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교도소에 있을 때가 오히려 마음은 편했어. 적어도 어디서 뭘 하는지는 알았으니까. 그 말을 듣고 정말 반성했어요. 제가 도박장을 운영할 때는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사업 미팅이 있다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제가 하는 모든 일을 가족들이 알고 있어요. 어느 식당에서 일하는지, 매일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월급이 얼마인지, 앞으로 계획이 뭔지 전부 다요. 투명하게 사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요. 예전에는 항상 들킬까봐 불안했거든요. 경찰차만 봐도 심장이 뛰고 집에 전화 오면 혹시 뭔 일인가 싶어서 긴장했어요. 지금은 경찰을 봐도 무섭지 않아요. 떳떳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제가 일하는 식당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준 씨 일 정말 성실하게 잘하네요. 다음 달부터 주방장 보조로 승진시켜 줄게요. 시간당 $2 인상이었는데 예전 같으면 우습게 여겼을 금액이지만 지금은 정말 기뻤어요. 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거예요. 2년 정도 더 식당에서 경험을 쌓고 작은 김밥집이나 도시락 가게를 차리는 거예요. 큰 욕심내지 않고 가족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규모로요. 아들이 대학 졸업하면 아들도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들이 다른 꿈이 있다면 그것도 존중할 거고요. 한국에서의 재판도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어요. 더 이상 가족들이 불안해하지 않게요. 언젠가는 한국에도 가서 부모님 성묘도 드리고 친구들에게도 사과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저와 같은 유혹에 빠지실 분들이 계실까 봐서예요. 이민 생활이 힘들다고,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가족을 위해서라고 해서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직한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그게 결국 가족을 지키는 길이에요. 저는 빠른 성공을 원해서 지름길을 택했다가 결국 가장 먼 길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3년 반 동안 벌었던 돈보다 그 후에 잃은 것들이 훨씬 많아요. 시간도 잃었고 가족들의 신뢰도 잃었고 깨끗한 이름도 잃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이지만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평생 안고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 잘못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저처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들어도 정직한 길을 선택하세요. 그 길이 더 늦고 더 어려워 보여도 결국은 그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고민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가족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하지 마세요. 오늘도 식당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들도 대학에서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줄 거고요. 그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김종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작년에 저질렀던 큰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텍사스에 소득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이주를 결정했다가 오히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 어리석었던 결정이었어요. 표면적인 혜택만 보고 충분한 조사 없이 인생에 큰 결정을 내린 게 후회가 됩니다. 35년 동안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면서 그곳이 제 인생의 터전이었는데요. 한국에서 20대 후반에 이민 와서 대기업 미국 지사에서 35년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내 영희와 함께 아들 하나 키우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오렌지 카운티는 한인들이 많이 살아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한인 마트도 가까이 있고 한국어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요. 무엇보다 30년 넘게 다닌 최 선생님이라는 한인 의사가 계셔서 건강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당뇨가 조금 있긴 했지만 잘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은퇴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경제적인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회사에서 받던 월급이 끊어지고 401k와 소셜시큐리티만으로 생활해야 하니까요. 아직 집에 모기지도 조금 남아 있었고 캘리포니아 생활비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만난 박서방이라는 분이 텍사스로 이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 말로는 텍사스에는 소득세가 없어서 세금 부담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김영님, 캘리포니아 소득세가 13%나 되는데 텍사스는 0%예요. 연금 받을 때 세금 안 내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당시 저희 부부가 받는 소셜시큐리티와 연금을 합치면 연간 6만 달러 정도 되었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여기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텍사스에서는 한 푼도 안 낸다니까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그때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연간 몇천 달러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이 보내준 텍사스 플레이노 지역 정보를 보니까 집값도 캘리포니아보다 저렴하고 한인들도 어느 정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저희는 여기 와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돈도 절약되고 스트레스도 덜하고요.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니까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아내 영희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여보, 우리가 35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나는 게 맞을까요?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병원도 다 여기 있는데요. 영희가 맞는 말을 했는데도 저는 그때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아들 민호도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텍사스가 정말 더 저렴한지 제대로 알아보고 가야죠. 민호가 인터넷으로 여러 자료를 찾아서 보여줬는데도 저는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고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도 대부분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종수 형님, 이주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의료비나 다른 비용들도 다 알아보셔야죠. 하지만 저는 그때 박서방의 말만 믿고 있었고 소득세 없다는 것에만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봄에 드디어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집을 팔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시세가 좋아서 85만 달러에 팔렸어요. 35년 전에 25만 달러에 산 집이었으니까 꽤 이익을 봤죠. 이 돈으로 텍사스에서는 더 큰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떠날 때는 정말 아쉬웠어요. 오랫동안 다니던 최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수 씨, 당뇨 관리 꾸준히 하셔야 해요. 새로운 곳에서 의사 찾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소중한 조언이었습니다. 텍사스 플레이노에 도착해서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85만 달러로 산 집이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크고 새로웠거든요. 마당도 넓고 차고도 2대 들어가고 이웃들도 친절했습니다. 역시 이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을쯤 되니까 하나씩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간 1만 5천 달러가 나온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는 7천 달러 정도 냈었는데 2배가 넘더라고요. 알고 보니 텍사스는 소득세가 없는 대신 재산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였습니다. 평균 2.2% 정도 되는데 캘리포니아는 0.74%였거든요. 박서방이 이런 얘기는 안 해줬어요. 아니면 제가 제대로 듣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더 큰 충격은 의료비였습니다. 당뇨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똑같은 검사를 받았는데도 비용이 캘리포니아의 거의 3배가 나왔어요. 메디케어는 전국이 동일한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물어봤더니 의료진 수가와 지역별 의료비 책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혈당 체크하고 A1C 검사하고 의사와 상담 받는 것만으로도 450달러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50달러 정도였거든요. 메디케어가 80% 커버해줘도 제가 내야 할 본인 부담금이 90달러나 되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30달러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처방약 값도 문제였습니다. 같은 당뇨약인데도 캘리포니아보다 40% 정도 비쌌어요. 한인 약사가 없으니까 약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기도 어려웠고요. 메디케어 파트 D 약물 보험도 지역마다 협약 약국이 달라서 불편했습니다. 영희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유방암 검진하고 골밀도 검사 받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고 울상을 지었어요. 여보, 우리 의료비 예산을 다시 짜야겠어요. 그때서야 제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소득세는 연간 $4,000 정도 절약했지만 재산세는 $8,000 더 나왔어요. 의료비도 연간 $6,000 정도 더 들어갔고요. 결과적으로 연간 $10,000 정도 더 지출하게 된 거죠. 한인 인프라 부족도 생각보다 큰 문제였어요. 한인 마트는 있긴 했는데 규모가 작고 가격도 비쌌어요. 한국 음식 먹으려면 차로 30분은 가야 했고 한인 교회도 캘리포니아만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의사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영희와 자주 다퉜습니다. 여보,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자고. 영희 말이 맞았는데도 저는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조금만 더 참고 적응해보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집은 이미 팔았고 텍사스에서 산 집도 이제 막 정착했는데 다시 옮기기도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이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한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김 씨 부부도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해 왔더라고요. 이야기해보니 저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소득세 없다는 말에 혹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 별로 득이 안 되더라고요. 김 씨도 의료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부인분이 만성질환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2주 이상 최대한 적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알아봤고 보험 적용이 더 잘 되는 의사를 찾았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금씩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재산세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생활비는 줄일 수 있었어요. 텍사스는 기름값이 싸고 전기료도 저렴한 편이었거든요. 집이 크니까 손주들이 놀러와서 지낼 수도 있었고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치의 드라이브. 스미스도 괜찮은 분이었고 영어로 소통하는 것도 점점 나아졌어요. 교회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영희도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라도 잘 살아야죠. 다만 처음 결정할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후회는 남아 있습니다. 요즘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꼭 이런 조언을 드려요. 이주 결정하기 전에 최소 1년은 충분히 알아보세요. 소득세만 보지 마시고 재산세, 의료비, 생활비 전체를 따져보세요. 표면적인 혜택에만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저희 같은 시니어들은 의료비가 가장 큰 변수예요. 메디케어가 전국 동일하다고 해도 지역마다 의료진 수가, 약가, 접근성이 다 다르거든요.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나이 들어서는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인 인프라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한국 음식, 한인 의사, 한인 교회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른 곳에서는 구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해요. 저희 아들이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이제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 쉽게 만날 수 없으니까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기 어려워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경제적인 계산도 단순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득세만 보지 마시고 재산세, 의료비, 생활비, 이주 비용까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해요. 저처럼 덜컥 결정했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텍사스에서 나름대로 적응해서 살고 있지만 솔직히 캘리포니아가 그립긴 해요. 35년 살던 곳의 추억과 인연을 포기하고 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가끔 의문이 들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담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혜택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삶의 질 전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나이 들어서 하는 결정은 되돌리기 어려우니까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9세가 된 박순자라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산 지도 벌써 25년이 되었네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지난 추석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우리 며느리 사라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예쁜 아가씨죠.
3년 전에 우리 아들 현우가 데려왔을 때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25년 전 제가 44살 때 아들 교육을 위해서 이 먼 땅 캐나다로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다 어려웠어요.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문화도 음식도 다 달라서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죠. 하지만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어요. 아들 현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토론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큰 IT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캐나다 사회에 완전히 적응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아들이 3년 전에 사라를 데려왔을 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라는 정말 밝고 친근한 성격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라고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됐어요. 과연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한국 음식은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어색했어요. 사라는 항상 웃으면서 친근하게 대해줬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깊은 대화는 어려웠거든요. 제가 김치찌개를 끓여주면 맛있다고는 하는데 눈에 보기에는 많이 매워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싶어서 조금 서운하기도 했죠. 결혼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사라는 웨딩드레스만 입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복도 입어봤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한복은 어색하다면서 정중히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들 현우가 중간에서 엄마 사라가 편한 대로 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더 이상 말하지는 못했어요. 결국 결혼식은 웨딩드레스로만 했죠. 물론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고 행복해 보여서 좋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우리 손녀 수지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가였죠. 할머니인 저를 보면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달려오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수지가 태어나면서 가족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사라도 엄마가 되니까 더 성숙해 보였고 저와도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깊은 대화는 어려웠어요. 저는 수지에게 한국 문화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사라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조심스러웠거든요. 혼혈 아이들은 정체성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들었는데 괜히 제가 나서서 한국 것만 강요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됐어요. 그전에는 따로 살았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서로 돌봐주자고 해서 같은 집에 살게 된 거죠. 매일 보니까 사라와도 훨씬 가까워졌어요. 아침에 커피도 같이 마시고 수지 돌보는 것도 함께하고. 그래도 여전히 표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추석 2주 전쯤이었나요? 사라가 갑자기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하면서 진짜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국 음식에 별로 관심 없어 보였는데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가르쳐 줬죠. 김치는 어떻게 볶고 물은 언제 넣고 된장은 얼마나 넣는지. 사라가 열심히 메모하면서 듣더라고요. 김치는 볶고 물은 나중에라고 서툰 한국어로 중얼거리면서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 다음 날은 또 불고기 만드는 법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나물 무치는 법도 물어보고. 갑자기 한국 요리에 푹 빠진 것 같았어요. 혹시 현우가 한국 음식 해달라고 했나 싶어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한복에 대해서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님, 한복은 언제 입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 옷장에 있는 한복을 보면서 예쁘다라고 하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한복 사진을 보면서 이건 뭐예요? 라고 묻기도 했어요. 결혼할 때 한복은 싫다고 했던 사라가 왜 갑자기 한복에 관심을 보이는지 이상했어요. 추석 일주일 전부터는 더 이상했어요. 사라와 현우가 자꾸 몰래 어디론가 나가는 거예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고 하면서 둘이서만 나가고. 물어봐도 그냥 볼일 있어서라고만 하고 자세히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사라가 혼자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기본 문장들을 종이에 적어놓고 계속 연습하고 있었어요. 발음도 연습하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전에도 간단한 한국어는 할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더 열심히 공부하는지 궁금했어요. 손녀 수지도 뭔가 아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비밀이 있대요라고 하면서 히 웃더라고요. 무슨 비밀인데? 라고 물어봐도 몰라요,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하면서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온 가족이 저만 모르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추석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내일 차례상 준비를 위해서 일찍 잤는데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났어요. 뭔가 포장지 뜯는 소리도 나고 사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소리도 들렸어요. 현우가 응 맞아. 이렇게 하면 되라고 대답하는 소리도 나고. 정말 궁금했지만 모른 척했어요. 드디어 추석 당일이 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례상을 차렸죠. 과일도 깎고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25년 동안 캐나다에서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온 우리 집 전통이에요. 비록 고향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조상님께 인사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차례상을 다 차리고 나서 가족들을 불렀어요. 자, 이제 차례 지내자라고 했는데 사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우한테 사라는 어디 갔니? 라고 물어봤더니 곧 나올 거예요 라고 하면서 빙긋 웃더라고요. 그때 수지가 엄마가 예뻐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손뼉을 쳤어요. 잠깐 후에 방문이 열리더니 사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가 본 사라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름다운 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는 거예요. 치마는 풍성하게 퍼져 있고 저고리는 딱 맞게 입었고 머리까지 곱게 빗어 올렸어요. 저는 그 순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서서 사라를 바라봤죠. 사라가 저한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한국어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라가 차례상 앞으로 가더니 한국 전통 방식대로 정중하게 절을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깊숙이 숙여서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라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사라가 수줍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항상 한국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도 진짜 한국 가족이 되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현우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사라가 몇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한국 문화를 공부했다고요. 추석이 뭐고 차례는 어떻게 지내는 건지 한복은 어떻게 입는 건지. 그리고 한복도 몰래 주문해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 공부도 저를 위해서 한 거였어요. 사라가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복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입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한국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동안 사라가 우리 문화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였죠. 아들 현우도 감동받아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엄마 사라가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한복 입는 법도 유튜브로 배우고 한국어 발음도 계속 연습하고. 남편도 옆에서 참 고마운 며느리다라고 하면서 코를 훌쩍이더라고요. 수지는 신기한지 엄마 한복을 만져보면서 엄마 예뻐요라고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처럼 생겼어요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정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된 것 같았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사라는 정말 정성스럽게 참여했어요. 절하는 방법도 미리 배웠는지 자연스럽게 따라 하더라고요. 조상님께 술을 올릴 때도 두 손으로 정중하게 받들어서 올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차례를 마치고 나서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준비한 게 또 있더라고요. 사라가 직접 만든 한국 음식들을 가져왔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까지. 제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맛을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김치찌개는 조금 싱거웠고 불고기는 간이 좀 셌어요. 하지만 그 정성이 느껴져서 정말 맛있었어요. 사라야 정말 맛있다. 고생했구나라고 하니까 사라가 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라고 하면서 수줍게 웃더라고요. 오후에는 한복을 입은 채로 사라와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언어 때문에 못했던 얘기들을 천천히 나눴죠. 사라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처음에는 제가 한국 문화를 모른다고 실망하실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배우고 싶어요. 수지에게도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고 싶고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라야,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까 봐서. 하지만 오늘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라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진짜 딸처럼 사랑받고 싶었어요. 앞으로 한국 문화 더 많이 배울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할머니가 한국 문화 선생님이 될게. 수지도 함께 배우자. 수지가 옆에서 좋아요. 할머니한테 한국말 배울래요라고 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사라도 감사해요 어머님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저녁까지 사라는 한복을 벗지 않았어요. 너무 예뻐서 계속 입고 싶어요라고 하면서요. 저녁 준비할 때도 한복 입은 채로 도와주고 설거지할 때도 치마가 물에 안 닿게 조심조심하면서 도와줬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이어진 감동과 행복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저녁에 사라가 한복을 벗으면서 어머님, 다음 추석에도 한복 입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하지 우리 사라가 한복 입으니까 더 예뻐라고 했더니 정말 기뻐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네요. 남편도 그러게 말이야. 사라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라고 하면서 감격해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라가 한국 요리 배우는 걸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됐고 한국어 공부도 함께 하게 됐어요. 수지도 할머니한테 한국어 배우는 걸 재미있어 해요. 할머니 사랑해요는 한국말로 뭐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엄마 한국말로 고마워요 해봐요라고 하기도 해요. 사라는 이제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드라마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자주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함께 보고 있어요. 가끔은 드라마 보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사라가 한국 전통차 우리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자차, 대추차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사라가 정말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차 우릴 때는 물 온도가 중요해요라고 하니까 몇 도예요? 라고 자세히 물어보고 메모하면서요. 현우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엄마 사라가 한국 문화에 관심 가져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도 사라한테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모두 한 마음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얼마 전에는 사라가 깜짝 제안을 하나 했어요. 어머님 내년에는 한국 가서 추석 보내면 어떨까요? 제가 한국 문화 더 배우고 싶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25년 만에 한국에 가자고 제안한 건 사라였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고향이 그리웠는데 며느리가 먼저 제안해 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사라야 정말 한국 가고 싶어? 라고 물어봤더니 네 어머님. 어머님 고향도 보고 싶고 진짜 한국 추석이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사라가 한국 친척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요즘 수지가 자하는 말이 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한국 사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응 엄마는 이제 진짜 한국 며느리야 라고 대답해줘요. 수지가 그럼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너는 한국 사람이면서 캐나다 사람이야. 둘 다야 라고 말해줘요. 사실 그동안 수지 정체성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혼혈 아이들이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헷갈려 한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 안 해요. 사라가 한국 문화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니까 수지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날이 꿈 같아요. 금발의 캐나다 며느리가 분홍 한복을 입고 차례상 앞에서 절하는 모습. 서툰 한국어로 어머님 추석 잘 보내세요라고 인사하던 모습. 한국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져온 마음. 그 모든 게 진심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감동. 25년 전 이 낯선 땅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언젠가 캐나다 며느리가 한복을 입고 우리 집 차례를 함께 지낼 거라고는요.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서요. 이제 저는 정말 확신해요. 가족이 되는 건 피가 같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같아서라는 걸요. 사라는 비록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진짜 한국 며느리보다 더 한국 며느리예요. 우리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요즘 동네 한국 분들을 만나면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며느리가 추석에 한복 입고 차례 지냈어요 라고 하면 모두들 깜짝 놀라면서 부러워해요. 어머 정말요? 캐나다 며느리가요? 라고 하면서 신기해하죠.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져요.
몇 주 전에는 사라가 또 다른 깜짝 선물을 해줬어요. 수지랑 함께 한국어로 편지를 써왔어요. 사랑하는 할머니께. 한국 문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문법은 좀 틀렸지만 그 마음이 느껴져서 또 울었어요. 이제는 사라가 저보다 한국 뉴스를 더 열심히 봐요. 어머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알려주기도 해요. 한국 역사책도 사서 읽고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시대예요 라고 하면서 배운 걸 자랑하기도 하고요. 현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사라가 저보다 한국 문화를 더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라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한국 전통 놀이도 가르쳐 줬어요. 윷놀이, 제기차기, 투어 같은 것들이요. 사라가 윷을 던지면서 도개, 걸, 윷, 뭐라고 한국어로 외치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수지는 엄마가 한국 사람 다 됐어요라고 하면서 박수쳤어요. 요즘 제 마음은 정말 평온해요. 그동안 사라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아쉬움이나 걱정이 다 사라졌거든요. 이제는 진짜 친딸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사라야 이거 해봐라고 반말로도 하고 사라도 네 어머님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해요. 며칠 전에는 사라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어머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왜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어요. 정말 고마운 말이었어요. 저희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사라가 이해해 준다니까요. 사라야 내가 이렇게 우리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했더니 저도 배우면서 정말 좋은 문화라는 걸 느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라는 완전히 우리 가족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가족이었는데 제가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사라의 그 진심 어린 한복과 절 그리고 서툰 한국어 인사가 제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어줬어요. 수지도 이제 양쪽 문화를 다 자랑스러워해요. 학교에서 나는 한국계 캐나다인이야라고 당당하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한국 음식도 소개해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준다고 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거야라고 하면서 자랑한다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내년 한국 여행은 물론이고 사라가 한국어 공부를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한국어 학원도 알아보고 있어요. 한국 요리 클래스도 같이 들으려고 해요. 저 혼자 가르쳐주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지가 좀 더 크면 한국 유학도 보내보려고 해요. 1년 정도만이라도 한국에서 생활해보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라도 그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해요. 수지가 한국어를 완전히 배우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요. 요즘 저를 보면서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순자야 너 정말 복받았다. 그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니? 라고 하면서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준 며느리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과연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사라가 그날 입었던 분홍 한복은 지금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내년 추석에도 입을 거예요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해뒀거든요. 그 한복을 볼 때마다 그날의 감동이 되살아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진심은 정말 통하는구나. 사랑에는 국경이 없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사라는 부엌에서 한국 음식을 연습하고 있어요. 오늘은 잡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어머님 당면은 언제 넣어요? 라고 물어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사라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하고 고마워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라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며느리라고요. 한국에서 태어난 며느리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며느리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며느리나 사위가 다른 문화권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기다려보세요. 진심은 통해요. 사랑은 모든 문화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 사라처럼 정성스럽게 다가와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면 저처럼 정말 큰 감동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사라가 어머님 사랑해요라고 한국어로 말해줬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정말 행복해요. 이런 며느리를 주신 하늘에 감사하고 이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더욱더 행복할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더 아름다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면서요.
그 중심에는 사라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있을 거고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사라.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한국 문화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줘서. 그리고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